김비서, 네, 회장님. 불청객은 끌어내. 그 한마디에 방금 전까지 저와 저희 어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이던 그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저희 집 거실 한복판에 서서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사냐며 얼굴을 잔뜩 구기던 예비신랑이 이번엔 완전히 뒤바뀐 처지에서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전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사시는 곳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올 한 해 재물복, 건강복, 웃음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프리랜서로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파혼을 겪었는데요. 그 파혼이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도 동시에 가장 통쾌한 사건이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조그마한 꽃집을 하나 운영하고 계셨어요. 라일락이라는 간판을 단 그 가게는 15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개업식, 화하는 거의 다 저희 어머니 손을 거쳐갔죠. 크게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늘 꽃을 만지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새벽마다 도매시장에 나가 그날 들여올 꽃을 직접 고르시고 손님이 뜸한 오후에는 가게 앞에 나와 계신 화분에 물을 주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고 그 삶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혼하셨습니다. 이유는 겉으로 보기엔 간단했어요.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늘 집을 비웠다는 것.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기 어려웠고 초등학교 졸업식에도 중학교 입학식에도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붙잡고 몇 년을 버티다가 결국 손을 놓으셨죠. 네 아빠는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일이 그 사람 인생의 전부였을 뿐이지. 어머니는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원망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말투였죠. 이혼하시던 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우시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죽여 우시던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정말 미웠어요.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엄마를 저렇게 울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미움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밉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살갑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거리감으로 남았죠. 아버지가 정확히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어릴 때는 회사 다니신다는 말만 들었고 커서는 사업하신다 정도로만 알았어요. 가끔 명절이나 제 생일이면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였을 뿐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끼리 알뜰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의 꽃집 수입과 제 프리랜서 수입을 합치면 풍족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이 지낼 정도는 됐으니까요. 저희 집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벽지도 누렇게 바랜 그런 낡은 집이었죠. 겨울이면 창틀 사이로 찬 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여름이면 곰팡이와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어머니와 제가 오랫동안 함께 쌓아온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제가 처음 자전거를 배운 골목도 시험 성적이 안 나와서 몰래 울었던 방 한켠도 어머니와 밤늦게까지 라면을 끓여 먹으며 수다를 떨던 그 작은 부엌도 좁아도 낡아도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셨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그날 팔 꽃을 골라오시고 가게 문을 열기 전에는 늘 저에게 아침을 챙겨주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손끝이 거칠어지도록 꽃을 다듬으시면서도 늘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으셨죠. 동네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를 라일락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다들 좋아했습니다. 누군가 상을 당하면 제일 먼저 근조 화환을 챙겨주셨고 형편이 어려운 손님에게는 값을 깎아주는 일도 잦았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풍족한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그 남자 재우를 만난 건 친구의 소개 자리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였는데 첫인상이 참 반듯했어요. 말투도 조근조근했고 만날 때마다 저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죠. 데이트가 끝나면 항상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제가 야근으로 지쳐있는 날에는 먹을 걸 사들고 찾아가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심함이 처음엔 참 좋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대학 교수셔. 경영학과 교수. 어머니는 종합병원 간호부장이시고 재우는 자기 부모님 얘기를 할 때마다 어깨가 살짝 올라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운 거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두 분 다 정년까지 일하시는 거야? 재우가 대답했습니다. 응, 아버지는 몇 년 더 남으셨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은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 나도 그래서 대학병원 들어간 거고 사람이 배운 걸 써먹어야 하잖아. 우리 집 정도면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집안이야. 제가 맞장구 쳤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그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시니까 든든하시겠다. 재우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어릴 때부터 아쉬운 거 없이 자랐어. 부모님이 늘 그러셨거든. 사람은 자기 위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격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탈이 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때는 그 말이 그저 부모님 세대의 흔한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재우의 가치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말이었는데 저는 그때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재우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매력으로 보였어요. 목표가 뚜렷하고 성실한 사람 같았거든요. 함께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졌고 미래를 그릴 때도 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귄 지 1년쯤 됐을 무렵 재우는 저를 자기 회사 동료 부부의 집들이에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사는 그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였는데 재우는 그 집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역시 이 정도는 살아야지. 우리도 결혼하면 이런 데서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곳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우리 형편에 맞는 곳부터 천천히 시작해도 되잖아. 재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작이 중요한 거야. 처음부터 눈을 낮추면 계속 낮은 데서만 맴돌게 돼 있어. 나는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아.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재우의 성실함이나 야망 정도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가 좋은 삶을 꿈꾸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이면에 사람을 재산으로 저울질하는 습관이 숨어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그 말 한마디부터가 이미 위험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그렇게 2년 넘게 만났고 서로 나이도 있고 하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 준비해볼까? 나도 33인데 더 늦기 전에. 요즘 우리 부모님도 은근히 물어보시더라고. 나 언제 결혼하냐고. 재우가 먼저 청혼 비슷한 말을 꺼냈던 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저희는 밤늦게까지 신혼집은 어디로 할지,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상견례는 강남의 한정식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저희는 오래전에 이혼해서 오늘은 저 혼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우 아버지는 헛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그런 집이 한둘인가요? 괜찮습니다. 말투에서 살짝 거리감이 느껴지긴 했지만 큰 문제 없이 상견례는 마무리됐습니다. 재우 어머니도 시종일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께 이런저런 질문을 건네셨어요. 꽃집 하신다고 들었어요. 벌써 15년이나 되셨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머니가 겸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저 하나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어머니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잘 넘어갔네. 재우 부모님 두 분 다 좋은 분들 같더라.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정말 결혼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거든요. 상견례를 마친 뒤 며칠 동안 재우와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재우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웨딩홀도 알아보고 신혼집도 슬슬 봐야지. 나 요즘 너무 설렌다. 제가 맞장구 쳤습니다. 나도 근데 신혼집은 어느 쪽으로 알아볼까? 너희 병원이랑 내 작업실이랑 다 가까운 데로 찾아야 할 텐데. 재우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예산부터 맞춰봐야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 정도는 보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우리 모아둔 돈 합치면 얼추 괜찮은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재우는 매일같이 결혼 이야기를 하며 웃었어요. 저 역시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을 상상하며 하루하루가 들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 행복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가 꽃집 조합 모임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었습니다. 재우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길에 처음으로 저희 집에 들르게 됐어요. 재우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면 잠깐 우리 집 들렀다가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 엄마 늦게 오신다니까. 2년을 만나면서 한 번도 집에 초대한 적이 없었던 터라 저는 괜히 긴장이 됐습니다. 재우도 궁금해하던 눈치였고요. 재우가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좋지. 안 그래도 궁금했어. 내가 사는 곳. 왜 그동안 한 번도 안 데려갔어? 제가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딱히 이유는 없었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네. 사실 저는 무의식 중에 재우를 집에 데려오는 걸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낡은 집이 부끄러워서라기보다는 재우가 늘 강조하던 격이라는 단어가 마음 한구석에 걸렸던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날은 별다른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재우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재우가 물었습니다. 여기 몇 평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16평 정도. 엄마랑 나랑 둘이 사니까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 재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좁아? 재우는 신발을 벗으면서도 계속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손잡이가 헐거워진 싱크대 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낡은 화장실 타일까지 하나하나 훑어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울 정도였어요. 재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어? 완전 오래돼 보이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30년 다 됐지. 근데 관리는 잘 돼 있어서 사는데 불편함은 없었어. 3층이라 엘리베이터 없어도 크게 힘들지 않고. 재우가 짧게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라니, 그러더니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물었습니다. 너희 어머니 꽃집 하신다고 했지? 그거 말고 다른 수입은 없으셔? 모아두신 돈은 좀 있으시고? 예를 들어 이 집 말고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저는 그 질문이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꽃집 하시는 거 외에 다른 수입은 없어. 부동산 같은 것도 없고. 근데 왜 뭐가 걱정돼? 재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결혼하면 어차피 다 알아야 할 일이니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진짜 생각보다 심하다. 나는 최소한 20평대는 될 줄 알았어. 상견례 때 너희 어머니 옷차림도 단정하시고 하니까 그래도 형편이 어느 정도는 될 줄 알았거든. 제가 언짢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심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우는 제 표정을 살피지도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 화내지 말고 들어. 나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 우리 부모님이 이 집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 솔직히 말하면 나 지금 좀 당황스러워. 상견례 때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네.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재우야,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정확히 말해줄래? 재우는 한참 말을 아꼈습니다. 거실 한켠에 놓인 낡은 서랍장을 손끝으로 훑어보더니 결국 폭탄 같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 솔직히 이런 집안이랑은 결혼 못할 것 같아.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재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들었잖아. 이런 형편의 집이랑은 결혼이 어렵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는 분들이야. 사돈댁이 이런 반지하 수준의 집에서 산다는 걸 아시면 뭐라고 하시겠어.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제가 화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반지하 아니야, 3층이야. 그리고 지금 뭐라는 거야? 팔자 고치려고 결혼하려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거야? 재우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팔자 고치려는 게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다. 너 지금 나랑 결혼하면 최소한 사는 수준은 확 올라가는 거잖아. 그게 사실 아니야? 저는 그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인연을 만나온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걸 바란 적 있어?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었던 거지. 너희 집 재산 보고 결혼하려던 게 아니야. 우리 결혼 얘기 나올 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너희 집 재산이나 조건 물어본 적 있어? 재우가 여전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의도는 그렇지 않았어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잖아. 나도 이제 와서 이런 말하기 싫었는데 집을 직접 보니까 도저히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다. 미안한데 우리 없던 일로 하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파혼하겠다는 거야? 재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상견례까지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나도 답답한데 이 집을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 제가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어? 우리가 만난 지 벌써 2년이 넘었어. 그동안 쌓아온 시간이 있는데 집 한 번 보고 그걸 다 없던 일로 하겠다고? 재우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현실을 본 거야. 결혼은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나도 우리 부모님 생각해야지.
두 분 다 평생 체면 지키면서 사신 분들인데 며느리 친정이 이런 낡은 집이라는 거 아시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나 진짜 우리 부모님 얼굴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 집 형편 물어보고 만나지 그랬어. 왜 2년이나 만나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해? 나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너희 집 형편 신경 쓴 적 없었어. 네가 정말 좋아서 만난 거였다고. 재우가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라니까. 너도 참 사람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서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평균 이하라는 거야? 그런 뜻이야? 재우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 이런 형편이면 나랑 급이 안 맞는 건 사실이잖아.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너 처음 만났을 때 나 좋다고, 이렇게 진솔한 사람 처음 봤다고 그렇게 말했던 거 다 잊었어? 그때는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도 몰랐을 텐데 그때의 진심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재우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사람이 언제까지나 감정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 나도 이제 곧 34인데 결혼이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 너도 알아야지. 제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나랑 헤어지고 나서 너희 부모님 말씀대로 경 맞는 집안 사람 찾아서 결혼하겠다는 거야? 재우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정은 안 할게. 나도 이런 식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어. 근데 이 집을 보고 나니까 도저히 앞이 안 그려진다. 급이 안 맞는다는 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웃고 함께 미래를 그려왔던 사람이 저를 급으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참담했어요. 저는 결국 분노를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재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야, 진정하고 얘기 좀. 제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진정할 얘기가 아니잖아. 사람을 형편으로 등급 매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지금 네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재우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 나도 힘들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넌 그냥 계산기 두드린 거잖아. 우리 집 평수 재보고 엄마 재산 물어보고 그거 다 확인하고 나서 이 정도면 안 되겠다 판단 내린 거잖아.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게 무슨 결혼이야? 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 안 해서 오히려 다행이다 싶으니까 빨리 나가. 저는 소리를 지르며 재우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재우는 뭐라고 계속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우가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됐어. 이제야 알겠다.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늘 사람 눈치부터 보며 살았겠네. 어쩐지 평소에도 자신감이 없어 보이더라. 그 말은 정말이지 저에게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재우의 등을 떠밀어 현관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재우는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쾅 닫고 떠났고 그날 이후로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움인지 분노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며칠 뒤 저는 어렵게 어머니께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파혼하기로 했어. 어머니는 꽃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가위를 든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춰 있었죠.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상견례까지 다 끝났는데 왜? 제가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서로 안 맞는 부분을 알게 됐어. 이야기 많이 해봤는데 더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시 물으셨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 뭔데? 뭐가 문제야? 말을 해봐야 엄마도 알지. 혹시 재우가 뭐 잘못한 거야? 딴 여자라도 만난 거야? 저는 차마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 좁아서 낡아서 어머니가 모아둔 재산이 없어서 파혼당했다는 걸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그건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었으니까요. 평생을 딸 하나 키우겠다고 꽃집 일하시며 고생하신 어머니께 그 고생이 결국 사위 될 사람의 눈에는 가난으로만 보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둘러댔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가치관 차이야. 결혼은 현실인데 서로 그리는 미래가 너무 다르더라고.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정말 그게 다야? 너 지금 얼굴이 하나도 안 괜찮아 보여.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지? 제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 오히려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다 싶어. 어머니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래도 2년 넘게 만난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는 게 이상하잖아. 뭔가 크게 다투기라도 한 거 아니야? 어머니는 계속 캐물으셨지만 저는 끝까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결국 더 이상 캐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엄마는 우리 딸 믿어. 나중에 얘기하고 싶어지면 그때 해줘. 엄마는 기다릴게. 다만 혹시라도 네가 힘들어서 참고 있는 거라면 그건 참지 마. 엄마는 언제든 네 편이니까. 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를 배려해서 더 캐묻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러웠어요.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시도록요. 그렇게 며칠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 대신 작업실로 향했고 마감에 쫓기며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아 뒤척이는 날이 많았지만 낮에는 애써 밝은 척을 하며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다행히 재우에 대한 미련은 크게 남지 않더라고요. 배신감과 모멸감은 오래갔지만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그리움은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사그라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본 모습을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친했던 친구 몇 명에게만 파혼 소식을 조심스럽게 알렸는데 다들 하나같이 놀라면서도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너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평생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았겠어. 다른 친구도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맞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친구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며 애써 일상을 지켜나가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는데 평소와 달리 어머니의 말투에 어딘가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저기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며칠을 고민했어. 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편하게 말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 이야기를 꺼내신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칠 뻔했습니다. 제가 되물었습니다. 만나는 사람? 누군데?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너도 아는 사람이야.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누구야? 답답하게 하지 말고 말해줘. 어머니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빠야.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다시 만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랑? 진짜? 언제부터? 어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한 달쯤 됐어. 우연히 연락이 닿았는데 그동안 못했던 얘기도 많이 나누고 네 아빠가 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졌더라. 이제 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서 가족한테 소홀했던 거 후회한다고 하더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왜 갑자기 연락한 거래? 그동안 몇 년을 그렇게 조용하다가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예전이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 여유가 있다고 해야 하나 편안해 보였어. 만나서 밥 한번 먹자고 하길래 예정도 있고 해서 그냥 나가봤지.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또 만나게 되더라.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결국은 반가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혼이라는 것도 이혼이라는 것도 정작 어머니가 홀로 견뎌왔던 시간의 무게를 저는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다시 웃으실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는 좋아. 진심으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서운하지 않아? 갑자기 아빠 얘기 꺼내서.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운하긴 오히려 다행이지. 엄마 그동안 나 키우느라 자기 인생은 하나도 못 챙기셨잖아. 이제라도 엄마 행복을 좀 챙기셔야지.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근데 있잖아. 아빠가 너도 같이 보고 싶어 하셔. 이번 주말에 셋이서 식사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시더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아 밥을 먹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나도 아빠 얼굴 본 지 오래됐잖아. 어머니가 안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비워둬. 장소는 아빠가 정하신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파혼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 위로 새로운 기대감이 조심스레 피어나고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 어머니와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고르셨고 저 역시 어색하지 않도록 단정한 옷차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받은 주소를 보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국내 최고급 호텔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비싼 호텔인데 아빠가 여기서 밥 먹재? 어머니도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나도 좀 놀랐어. 오랜만에 셋이 만나는 거니까 신경 좀 쓰신 거겠지. 근데 이런 데서 밥 먹어본 적이 있어야지. 나 좀 떨린다. 제가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근데 뭐 밥 먹는 건 다 똑같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 역시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웅장함에 압도됐습니다.
높은 천장에 걸린 화려한 샹들리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직원들까지 평소에는 발 디딜 일 없던 공간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마저도 어딘가 세련되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와 저희를 맞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저희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어머니는 살짝 당황한 듯 저에게 속삭이셨어요. 우리 그냥 밥 먹으러 온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괜히 위축된다. 제가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좀 얼떨떨하다. 그냥 편하게 있자, 엄마. 로비로 들어서는 문 앞에서도 도어맨이 허리를 숙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이 낯설고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묘한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저희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손님, 예약하신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조금 얼떨떨한 채로 대답했어요. 저희 최태섭 씨 지인인데요. 그 순간 직원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허리를 조금 더 깊이 숙이며 목소리 톤까지 바뀌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태도가 예상보다 훨씬 공손해서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저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호텔과 거래가 있거나 친분이 있는 줄로만 알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함께 안내를 맡은 직원은 시종일관 저희에게 예의를 갖췄습니다. 마치 정말 귀한 손님을 대하듯 조심스러운 태도였어요. 어머니도 그 분위기가 낯선지 계속 옷매무새를 다듬으셨습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뭔가 다르다. 직원분들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까지 정중해? 어머니도 고개를 갸웃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이 호텔이 원래 이렇게 서비스가 좋은가 보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희는 최상층에 있는 프라이빗 레스토랑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공간이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랜만이다, 우리 딸. 몇 년 만에 뵙는 아버지였습니다. 예전보다 살짝 나이가 드셨지만 여유롭고 중후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정갈하게 다림질된 슈트,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에는 느껴본 적 없던 편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아빠, 잘 지내셨어요?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잘 지냈지. 우리 딸도 잘 지냈고 얼굴이 많이 예뻐졌네. 많이 컸다. 셋이 자리에 앉자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코스 요리를 하나씩 서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처음 보는 화려한 플레이팅의 음식들이었어요. 서빙하는 직원들의 손짓 하나하나가 절도 있었고 접시를 내려놓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세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당신 요즘 많이 편해 보이네. 예전보다 얼굴도 좋아졌고.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웬만한 일은 밑에 사람들한테 맡기고 있어. 나이도 있고 이제는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 두 분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던 두 사람이 다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참 보기 좋았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아빠, 여기 회원님만 오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던데 아빠가 여기 자주 오세요?
제 질문에 아버지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런 셈이지. 편하게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저는 그 대답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이 호텔의 오랜 단골이거나 아니면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는 곳이겠거니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렇게 저희 세 가족은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우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으셨고 프리랜서 생활이 쉽지 않을 텐데 고생이 많다며 진심 어린 걱정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참 따뜻했어요. 그런데 한창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던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재우였습니다. 어딘가 사업관계로 접대를 나온 듯 정장 차림이었고 옆에는 낯선 사람 몇 명이 함께 서 있었어요. 아마 병원 관련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재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근데 돈도 없는 것들이 이런 데는 어떻게 와서 밥을 먹고 있대? 재우는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순간 레스토랑 안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쏠렸어요. 함께 있던 재우의 지인들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재우가 여전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긴 뭐야, 사실을 말한 거지. 그 좁아터진 집에 살면서 이런 고급 레스토랑엔 무슨 배짱으로 왔냐고. 누구 카드라도 빌려온 거야? 아니면 누구한테 빌붙은 거야? 재우 옆에 서 있던 지인 하나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며 그의 옷깃을 슬쩍 잡아당겼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하나둘 저희 테이블로 쏠리는 게 느껴졌지만 재우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선 넘는다. 여기 우리 아버지도 계시는데 무슨 말버릇이야? 제가 다시 쏘아붙였습니다. 아, 그때 이혼했다던 아버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셨대. 상견례 때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아님, 너희 엄마가 곳에 다른 남자가 생긴 건가? 재우는 여전히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 역시 손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화가 났습니다. 옆에 있던 재우의 지인이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야,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재우가 그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나봐.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 저 여자가 나랑 예전에 결혼까지 약속했던 앤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이 완전 낡아 빠진 반지하 수준이더라고. 그것도 모르고 인연을 만났으니 내가 얼마나 억울해. 지인이 다시 말리며 말했습니다. 재우야, 지금 여기서 이럴 자리가 아니잖아. 재우가 저를 향해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니 됐고,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야, 너 지금 여기서 밥 먹을 돈은 있어? 여기 코스 하나에 얼마인지 알고나 있는 거야? 그 순간 지금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시던 아버지가 천천히 냅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하지만 서늘한 눈빛으로 재우를 바라보실 뿐이었죠. 그 눈빛만으로도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이미 무겁게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언성을 높이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뒤편에 서 있던 수행 비서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불청객은 끌어내. 그 한마디에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직원 2명이 곧바로 재우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를 막아섰습니다.
직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손님, 이쪽으로 나가주시겠습니까? 다른 고객분들 식사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재우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뭐예요, 당신들? 나요, 이거 놓으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조용히 나가주시죠.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재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재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이라뇨? 저분이 누구신데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이 호텔의 오너이신 최태섭 회장님이십니다. 모르셨습니까? 그 순간 재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함께 있던 재우의 지인들도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란을 전해 들었는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다급한 걸음으로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명찰에는 총지배인 박성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총지배인이 급히 다가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총지배인은 아버지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우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갔어요. 총지배인이 회장이라는 사람 앞에서 저렇게까지 예를 갖춘다는 사실 자체가 재우에게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셈이죠. 아버지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지배인, 별일 아니니 자네는 자리로 돌아가게. 그냥 식사 중에 잠시 소란이 있었을 뿐이야. 총지배인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래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희 관리 소홀로 이런 일이 생겨 정말 송구합니다. 박 지배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재우 쪽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마치 이 손님이 앞으로 이 호텔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짐작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함께 있던 재우의 지인들도 그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슬그머니 뒷걸음질치며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총지배인이 물러가고 아버지는 다시 재우를 향해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재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어요. 저 정말 회장님이세요? 이 호텔 오너 되시는? 아버지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지가 뭐가 중요한가? 자네가 방금 내 딸과 아내에게 한 말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재우가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희를 향해 삿대질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급격한 태세 전환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해라니. 자네는 방금 전까지도 확신에 차서 내 딸을 모욕하지 않았나? 그게 어떻게 오해인가? 사람이 회장이라는 신분을 알기 전과 후로 태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걸세. 재우가 다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경솔이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자네가 저 아이와 몇 년을 만나고 결혼까지 약속했다가 집이 좁고 낡았다는 이유로 파혼을 통보했다는 얘기, 자네 덕에 지금 다 들었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이 숨죽인 채 그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를 지평수와 통장 잔고로 매기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내 딸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지. 오늘 그걸 확인시켜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하나? 재우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아버지가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됐네. 더 들을 필요도 없어. 자네 같은 사람에게 사과를 받는 것도 내 딸에게 신뢰되는 일이지. 내 딸이 자네 같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게 된 게 나는 오히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저와 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재우는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함께 있던 지인들도 이미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김 비서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김 비서, 손님 나가시는 거 안내해드리게. 네, 회장님.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재우는 결국 레스토랑 밖으로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그가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2년이 넘도록 만나온 사람이 저렇게 초라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통쾌함보다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얕고 계산적일 수 있구나 하는 허탈함이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상황은 정리됐고 저희 가족은 다시 조용히 식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다시 자기 대화로 돌아갔지만 저는 한동안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빠, 근데 저 여기 진짜 회장님이셨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게 새삼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버지가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다. 내 앞에서 회장이니 뭐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나는 그저 부족한 아빠였을 뿐인데 그런 타이틀로 너한테 없던 존재감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눈빛에는 오래된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업이 자리 잡기까지 정말 앞만 보고 달렸다. 작은 여관 하나 운영하던 시절부터 지방 소도시에 모텔 몇 개 인수하고 그러다 대출 받아가며 서울에 첫 호텔 하나 올리기까지 그 사이에 너희들과 보낼 수 있었던 시간들을 다 놓쳐버렸지.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야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너희 엄마와는 갈라선 뒤였고 너는 이미 훌쩍 커버린 뒤였어. 후회해도 이미 늦은 일이지만 이제라도 그 시간을 조금씩 채워가고 싶구나. 제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빠가 다시 손 내밀어 주셔서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착잡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한테는 평생 갚아도 모자란 빚이 있지. 혼자서 너 키우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나는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 돈 좀 벌어놓고 이제 와서 손 내미는 게 염치 없는 짓이라는 거 나도 알아. 그래도 남은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뿐이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해줘서 나도 고마워요. 나도 그동안 당신 원망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원망도 다 옅어지더라고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다. 젊었을 때는 그저 돈만 벌면 사업만 성공하면 가족한테 뭐든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근데 정작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는 동안 정작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있었던 거야. 명절에 가족들과 밥 한 끼 못 먹고 딸 졸업식에도 못 가고
사업이 자리를 잡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깨달았지. 어머니가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죠. 사람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 당신과 우리 딸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건 사실이지.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채워가고 싶다. 지난 세월을 다 되돌릴 수는 없어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빠, 제대로 된 남편으로 살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에 대해 품어왔던 서운함이 그 순간만큼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 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나눈 식사 자리는 제우의 소동만 빼면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희 세 사람은 오랜 세월 쌓인 서먹함을 조금씩 걷어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됐어요. 사업 초기 작은 숙박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호텔 그룹을 일구기까지 아버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도요. 젊은 시절 하루 4시간도 못 자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지를 알아보러 다니셨다는 얘기, 자금이 부족해 몇 번이나 부도 직전까지 몰렸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오랜 원망이 조금씩 이해로 바뀌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아보니 재우였습니다. 재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야,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내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실수했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문자로 해. 목소리 듣기도 싫으니까. 재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끊지 마. 나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없을까? 저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파혼하자고 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다시 만나자고? 재우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상황 파악을 못했었잖아. 너희 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이신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랬겠어? 미리 말해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나도 요즘 매일 후회만 하고 있어. 저는 그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지금도 나 무시하고 있겠네. 결국 너한테 중요한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 재산이었다는 거잖아. 그게 오히려 지금 네 입으로 다 증명이 되네. 재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 2년 넘게 만났잖아. 그 시간이 다 거짓은 아니었잖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은 아니었겠지만 결국 너라는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해준 시간이었지. 덕분에 결혼하기 전에 잘 알게 됐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재우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우리 부모님도 이제 와서 알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인연 놓쳤다고 나 엄청 나무라셨어.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반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 재산 다시 눈에 들어와서 그러는 거잖아. 부끄러운 줄 알아.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재우의 집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와 전화가 이어졌고 심지어 제 작업실 근처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경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하면 나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스토킹으로.
재우가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습다 정말. 너한테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였잖아. 이제 와서 사랑인 척하지 마. 더 이상 연락하면 진짜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재우가 짜증을 냈습니다. 너 진짜 그렇게 나올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하고 있는데?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그냥 너 아쉬운 거잖아. 이제 와서 재산 보이니까 미련 생긴 거지. 나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아. 며칠 뒤에는 문자로 이런 메시지까지 왔습니다. 나 요즘 잠도 잘 못 자. 매일 그날 일만 생각나.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 이번엔 정말 잘할게. 내가 부모님한테 나 얘기 좀 좋게 해주면 안 될까? 너희 아버지 화 좀 풀어달라고. 나 진짜 반성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그 문자들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재우는 여전히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저 놓친 기회를 아까워하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 전화가 걸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였어요. 재우가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야 자니? 나 오늘 진짜 힘든 하루였어. 너 생각 많이 났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거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 몰라? 끊을게. 재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끊지 마. 나 진짜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너무 후회돼서 그래. 제가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매번 같은 소리 반복하지 마. 너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였으면 진작 달라졌어야지. 아직도 새벽에 술 먹고 전화하는 거 보면 하나도 안 변했잖아. 재우가 서운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 진짜 매정하다. 나 지금 많이 힘들어. 제가 단칼에 말했습니다. 네가 힘든 건 네 사정이고 나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계속 이러면 진짜 법적 대응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곧바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다른 번호로 몇 차례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저는 매번 단호하게 대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의 빈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번은 재우가 저희 어머니의 꽃집으로 직접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손님을 응대하고 계신데 불쑥 들어와서는 어머니께 말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재우가 어머니께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재우예요. 그때는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따님한테 제 진심을 좀 전해주실 수 없을까요? 어머니는 그런 재우를 냉정하게 돌려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네가 우리 애한테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나도 다 들었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말게. 그날 저녁 어머니께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한테 안 되니 이제는 어머니까지 찾아가서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보려 하다니 그 집요함에 정말 질려버렸어요. 결국 저는 아버지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정색하며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연락처 나한테 넘겨봐라. 더 이상 우리 딸 괴롭히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야겠다. 제가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 한번 무르게 넘어가면 계속 얕보이는 법이야. 그리고 이건 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아빠한테도 알려.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신기하게도 재우의 연락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 같았지만 저는 굳이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재우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희를 소개해줬던 친구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그거 들었어? 재우 걔 병원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나섰다가 완전히 망했대. 제가 물었습니다. 사업? 무슨 사업? 친구가 설명해 줬습니다. 뭐 프랜차이즈 재활 클리닉 차린다고 부모님 돈까지 끌어다 썼다는데 반년도 안 돼서 문 닫았다더라. 요즘은 예전 병원에도 다시 못 들어가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이라던데 어디서도 잘 안 받아준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왜 그렇게 됐대?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몰라, 소문에는 무리하게 확장했다가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결국 다 정리했다더라고. 부모님이랑도 그것 때문에 크게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자기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더니 요즘은 부모님이랑도 연락 뜸하다더라. 저는 그 소식에 딱히 통쾌하거나 후련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덤덤했어요.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나는 별 관심 없어. 걔 얘기 더 안 해도 돼. 친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잘됐다 싶어서. 걔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는 거 듣고 나도 진짜 화났었거든. 인과응보라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다 지난 일이야. 신경 안 써. 친구와 통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미련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게 저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였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재우가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호텔 계열사 스포츠센터에 입사 지원서를 넣었다가 서류에서부터 탈락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회사 이름을 보고 어떻게든 연을 이어보려 했던 모양인데 애초에 그럴 자격조차 되지 않았던 거죠. 이 얘기를 전해 들으신 아버지는 잠깐 헛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뻔뻔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신경 쓸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결국 자기가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되어 있어. 아버지는 그렇게 한마디만 하시고는 더 이상 재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우는 그 뒤로 한동안 계약직으로 이곳저곳을 전전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정리된 사람이었으니까요. 몇 달이 더 지난 뒤 저는 우연히 SNS를 통해 재우의 근황을 다시 접하게 됐습니다. 일부러 찾아본 건 아니고 예전에 함께 알던 지인의 게시물에 재우가 댓글을 남긴 걸 보게 된 거였어요. 프로필 사진 속 재우의 모습은 예전에 자신만만하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얘기로는 재활 클리닉이 문을 닫은 뒤 빚 정리를 하느라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던 집까지 처분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부모님의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삶도 아들의 무리한 사업 확장 앞에서는 크게 흔들렸던 모양입니다. 한때는 저를 평균 이하라며 몰아붙였던 사람이 결국 자기 스스로 쌓아 올린 자만심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세상 일이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조건으로 저울질하던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그 저울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겠죠.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희 가족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다정하게 지내셨어요. 아버지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어머니와 데이트를 하셨고 어머니의 꽃집에도 자주 들르시며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려 애쓰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물으셨습니다. 당신 꽃집, 이제 좀 넓은 곳으로 옮기는 게 어때? 내가 알아봐 줄까?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자리가 좋아요. 단골 손님들도 많고 여기서 오랜 시간 지내왔는데 어떻게 옮기겠어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당신이 좋다면 그게 맞지. 대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제는 나도 도울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 소박한 삶을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큰 돈으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기보다 어머니가 지켜온 삶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뒤늦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제 연애할 마음은 없니? 좋은 사람 있으면 아빠가 자리 한번 마련해 줄까?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그냥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 나타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라. 무엇보다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조건 같은 거 보지 말고 너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나. 그런 사람이 진짜 백이야. 아버지의 그 말이 저에게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작 사업 때문에 가족을 등한시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저에게 사람의 진심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이러니하면서도 뭉클했어요. 주말이면 어머니는 꽃집 문을 잠시 닫고 저희 세 가족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곤 했습니다.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먹는 평범한 한 끼였지만 그 시간이 저희에겐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어색해 하시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소박한 그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앉아서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회사에서는 늘 격식 차린 자리에서만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편하게 먹으니까 오히려 더 맛있네.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당신도 이런 소소한 재미를 다 알게 됐네요. 어머니가 웃으시면 아버지도 따라 웃으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저는 그런 두 분의 모습을 지켜보며 시간이 지나도 늦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지냈던 두 사람이 다시 이렇게 웃으며 마주 앉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커다란 위안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또 틈틈이 저에게 회사 일을 조금씩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부담 갖지 말라며 가볍게 던지시는 말투였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디자인 쪽 일한다고 했지? 우리 호텔 리브랜딩 프로젝트도 있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들여다볼래?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의견 한번 내봐. 제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진짜요? 저야 좋죠. 근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격려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해보면 아는 거지. 아빠는 그냥 우리 딸이 뭘 하든 자신 있게 도전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며 늘 불안정한 미래를 걱정했는데 아버지의 그 격려가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파혼의 후유증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지만 저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스스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는 이가 얼마나 하찮은 사람인지,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 다시 웃으며 지내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동안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재우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아버지의 그 서늘한 한마디가 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로 남았겠죠.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재산으로 판단하려던 그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던 순간을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진심보다 조건을 먼저 보는 이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결국 자신의 그 얕은 계산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만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보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준 이 경험에 이제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낡은 집에서 자랐다는 사실도, 어머니가 꽃집을 하신다는 사실도 저는 이제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배운 성실함과 소박함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어준 소중한 뿌리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재우와의 파혼은 저에게 크나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그 상처가 없었더라면 저는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려는 사람 곁에서 스스로를 낮추며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을 계기로 오랫동안 서먹했던 아버지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것도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채우지 못했던 부녀간의 시간을 이제는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요즘도 여전히 새벽마다 꽃시장에 나가시고 아버지는 여전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머니와 저를 위한 시간을 꼭 챙기십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는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보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값비싼 요리나 근사한 풍경이 아니라 진심으로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그날 재우가 저희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가 그렇게까지 막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하고요. 어쩌면 저는 여전히 스스로를 낮추며 그 사람 곁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날의 아픔조차도 결국은 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준 계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